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물가가 또 총선 지나자마자 엄청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치킨, 피자, 햄버거 가격들도 주요 브랜드들 들썩들썩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로또 판매액은 또 작년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로또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또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요행 물론 이제 한 번씩 사서 뭐 즐기는 거야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그게 유일한 희망이 돼서는 안 될 텐데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긴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의 경제 투자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과 전략들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3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은 리먼 브라더스의 전 대표시죠. 김준성 대표와 함께 또 투자 전략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치킨도 지금 몇몇 브랜드들이 벌써 가격 인상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어제 그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총선 딱 마치고 나서 올리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거 저도 이제 기업들한테 좀 물어봤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그러냐? 선거에 영향을 좀 받냐.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원래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물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총선에 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괜히 총선 전에 했다가 뭐 자기네가 유불리한다고 얘기가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총선 이후로 좀 미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총선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와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이벤트는 좀 지나자. 예,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이게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총선 이후로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좀 미루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결과인지 너도나도 좀 올리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이따가 두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또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와, 근데 요새 일단 지수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지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디 지수? 뉴욕 지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65%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1.79%나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꽤 빠졌네요. 예, 꽤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지수를 보면은 요즘에 좀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되게 무서워요. 네.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1,4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1,400원이면은 거의 코로나급이거든요. 네. 그 정도가 아니면은 1,400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환율도 그렇게 돼 있고 뭐 이자도 그러니까 금리도 꽤 높고 물가도 높고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들은 미국 국채 금리였었어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일단 저거부터 소비자 소매 판매가 0.7% 늘어서 시장 예상치를 좀 넘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올해 1분기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해서 얘기했던 게 원래 2.4% 얘기했었는데 2.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국채 금리가 거의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금리를 인하는 둘째치고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는 분위기까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뭐 환율도 보니까 1,388원, 1,390원 거의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경기가 좀 좋아서 금리를 못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치고 네. 우리는 뭐냐고. 근데 거기다가 안 그래도 좀그 물가도 불안하고 막 그런 상황에 이 중동 불안이 생기면서 유가가 튀진 않았지만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됐었고. 우리가 뭐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또 높이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쵸. 아주 그 진퇴양난이네. 그러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은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미국은 지금 경기 좋다고 물가 금리 못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구는 못 높이고 누구는 못 낮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도 금리를 좀 낮춰줘야 나머지 국가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건데 네. 미국 상황을 보면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 됐고요. 이게 뭐 미국에서는 증시 좀 많이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보통 공포 지수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빅스? 예, 빅스. 네. 그게 보통 빠질 때,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질 때가 더 빨리 빠지거든요. 네네네네. 올라갈 때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공포지수라고 좀 부르는데 이게 작년 10월 말 이후에 5개월여 만에 지금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예요? 19.15. 19.15. 예, 예. 1.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거시 지표들은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어제 그 김프로님이 그 뭐 윤지호 대표님, 뭐 박세익 대표님 다들 해가지고 네. 어제 긴급 진단 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그럼, 뉴스. 네,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아이폰 얘기군요. 예, 아이폰 얘기인데 그 삼성전자가 네. 2013년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거의 20% 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갤럭시가. 중국 시장에서 20%. 예. 네. 2018년부터 1% 미만으로 떨어져서 통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봐라 이게 어중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샌드위치가 돼서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애플 같이 경쟁력을 갖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의 어떤 가성비랑 승부를 하거나 뭐 그런데 이게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막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차라리 그때 중국에서 퇴출된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어차피 쫓겨날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팔다 쫓겨나야지.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 분위기가 그때는 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렇게 막 대놓고 싸우진 않았으니까. 근데 아이폰의 전 세계 출하량이 중국 영향으로 10% 가까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아이폰 출하량이 한 5,010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9.6% 줄어들었고 그 시장 추정치에 비해서도 100만 대 이상 좀 미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2년에 코로나19 때 감소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예, 예.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다? 예. 근데 여기서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7.8%가 늘었어요. 전 세계는 7.8이 늘었고 애플만. 그런데 애플이 전체적으로 10%가 줄은 거는 중국에서 엄청 줄었다는 얘기네. 예, 그게 그 정확하게 딱 중국에서 얼마큼 줄었는지 IDC에서 발표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 카운트 포인트가 이제 따로 조사한 바를 보면 올해 한 6주 동안 작년 대비해서 한 24% 줄었다는 거 예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한 6주 동안 한 게 24%가 줄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번에 1위로 복귀했습니다. 뭐가요? 시장 점유율 1위로. 전 세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작년 1분기에 또 1등이었는데 작년 4분기 때 애플한테 역전당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1분기에 다시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고, 근데 이 같은 기간에 그 샤오미하고 트랜션의 출하량이 33.8%, 85% 급증을 했고, 네.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좀 크게 타격을 받았던 거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좀 아이폰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쿡이 베트남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밀리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네. 중국에서 승부하는 것도 승부하는 거지만 지금 베트남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급망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애플이 거기서 뭐 물 지원 시스템, 뭐 학교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 시리를 네. 베트남어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 좀 만들고 있고 베트남 지도 서비스 만들고 있고 애플이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천하의 애플이라 한들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1위를 한다고 해서 좀 그 좋기만 하진 않았던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회사들 중에 좀 낯선 이름의 회사를 한번 살짝 언급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어디요? 트랜션이라고 85% 급증한 회사가 있어요. 그 저 화웨이 자회사 아니에요? 트랜션은 테크노, 인피닉스, 이텔 브랜드를 합산한 브랜드인데 그래요? 예, 거기가 지금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예, 중국 회사? 예, 원래 이 자리가 삼성전자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예. 이 트랜션에 밀려서 2위로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트랜션의 지금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합산 점유율이 몇 퍼센트냐면 무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입니다. 아프리카 시장에서. 작년에 저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팔린 거의 절반이 그 트랜션? 예. 그래요? 그 삼성전자가 원래 점유율이 2022년에 31%였는데 지난해 26%로 줄었고요. 예. 트랜션이라는 회사가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고 3위가 샤오미, 4위가 오포, 5위가 리얼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신흥국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밀려 나온 거는 우리가 좀 더 차라리 먼저 맞은 매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이 중저가 시장에서 꽤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네. 심지어 아프리카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아프리카 시장이 그게 구매력이 엄청 강한 시장은 아니어서 그렇게 눈여겨보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의 이름 자체가 좀 낯선데 이미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트랜션이라는 정말 우리는 잘 이름도 낯선 회사가 점유율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평균 판매 가격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90 정도고 예. 가장 싼 게 $15에서 최대 $200 정도밖에 안 돼서 가격은 뭐 아니 초저가 제품들을 만드는 데군요 여기는. 근데 잘 굴러간답니다. 저도 이게 좀 트랜션 제품들에 대한 평을 좀 들어봤는데 뭐 그게 완전히 뭐 엄청난 스마트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쓸 수 있는 기능 뭐 사진 찍고 뭐 하고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계륵 같은 거예요. 이거 야 이런 제품들 굳이 팔아도 마진도 안 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 국가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이쪽 시장도 먹긴 먹어야 되는 시장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뺏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원래 또 1등 하던 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게 나온 김에 그 보조금 받게 됐습니다. 그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저 반도체? 예. 거의 9조 원 가까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준대요 이번에? 예, 이번에 준대요.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인텔이 85억 달러, TSMC가 66억 달러, 삼성전자가 64억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는 돈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괜찮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회사 중에는 제일 적게 받긴 했지만 는 돈에 비해서는 좀 더 받은 것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17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올해 말까지 파운드리 공장 짓기로 한 게 있었고 뭐 그런데 이게 전체 투자 규모가 거의 한 400억 달러 이상으로 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하고 좀 어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원래 17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던 거에 비해서 400억 달러면 2배가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뭐 이나노 공정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3D 메모리, 3D 메모리라는 건 결국 HBM을 얘기하는 거고 뭐 2.5D 패키징 뭐 이런 거는 이제 패키징 기술 같은 것도 뭐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는 뭐 이제 조금 일단락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아까 좀 전에 그 정프로님 초반에 말씀하셨던 가격 올리는 문제. 네, 물가. 예. 바로. 일단 국내 치킨이 1,900원씩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국내가 지금 올린 거를 너무 비판하기는 좀 이건 비판이 아니죠. 가격 올린 게 무슨 비판입니까? 한탄. 네. 비난. 왜? 그냥 비난하기는 좀 그런 게 네. 여기는 한 2022년 이후 2년 동안 올리진 않았어요. 2022년 이후에. 원래 2년에 한 번씩 올려요. 아니 근데 그 중간에 네. 다 올렸거든요. 다른 데들이? 다른 치킨집들 다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고추바사삭 치킨 가격이 이제 19,900원으로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국내면 저 볼케이노 뭐 이쪽이 국내죠?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볼케이노 거는 겁니다, 아마. 뭐 남해 마늘 바사삭, 고추 바사삭 이런 것들만 봤습니다. 고추가 아주 바사삭 됐죠? 바사삭 된다는 건가? 예. 씹으면 바사삭하게 씹힌다는 겁니다. 바사삭하게. 네. 그리고요, 그 파파이스도 이제 대부분 제품 가격을 평균 4% 정도 올리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배달 메뉴 가격은 평균 5%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달 가격 더 올려요? 예. 와, 지금도 비싸던데. 그러니까 일반 가격은 4% 정도 올리는데 네. 배달 메뉴는 차등적으로 더 올린다는 거죠. 왜? 거기에 이제 배달값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국내에서 올린다고요? 아니요, 파파이스. 그러니까 파파이스에서 거긴 자체 배달인가? 아니죠. 다 뭐 배민이나 이런 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 이제 수수료를 더 주니까 예. 배달 메뉴는 더 가격 올린다. 예. 근데 배달하는 만큼 매장에서는 어쨌든 뭐 전기세든 뭐 이런 게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군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사장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 임대료는 네가 주문을 하든 안 하든 네가 어차피 오늘 하든 나간다. 어차피 나갈 거다. 와서 먹어라 그냥. 그런가? 그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어제 쿠팡이 좀 어제 가격을 7,890원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데 네. 딱 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경쟁사들은 여기서 이제 좀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이제 쿠팡의 이삭죽기의 어떤 시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세계 그룹의 이제 그 커머스 계열사들 뭐 G마켓, 옥션 뭐 이런 데들 다 묶어가지고 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연회비가 3만 원입니다. 연회비로 예. 신세계 유니버스. 예. 옛날 그 무슨 어딥니까 거기 어디지?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아닌가 그건? 코스트코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코스트코에 그 연회비 3만 원씩 그쵸. 예, 받잖아요. 거기. 예. 근데 그것처럼 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면세점, 스타벅스, SSG.com, G마켓 요런 6개 계열사가 제공하는 혜택들이 좀 있어요. 예. 이게 뭐 근데 사실 요거 요런 게 좀 남는 잘 쓰면 되게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SSG 머니를 3만 포인트 지급하고 뭐 12% 할인 쿠폰 4장을 지급하고 뭐 이마트 5% 할인 쿠폰 3장, SSG.com 5% 할인 쿠폰 4장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 쓰시면 원래 멤버십이라는 게 좀 쏠쏠하게 들어온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원래 3만 원인데 4,900원으로 낮추겠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뭐 계속 낮추는 건 아니고 좀 일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낮추는 건데 한 달간 5월 한 달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요걸 보면서 야 이거 쿠팡 이삭죽기 아니냐. 쿠팡이 지금 가격 올리니까. 예. 쿠팡에서 야 이거 나 멤버십 싫어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거 이삭죽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가입자들에겐 그런 혜택을 안 줍니다. 신세계에서? 예, 신규 가입자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죽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거 했고 그다음 네이버도 그 5월 31일까지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4,900원 내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3개월간 무료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 이거 갈까? 근데 이것도 네. 신규 가입자만. 나 없나? 네이버 나 했나 이거? 네이버도 요즘에 뭐 많더라고요. 뭐 많이 해줍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사기가 좋던데. 그러니까 네이버페이 이런 거 결제하면 멤버십으로 이렇게 리베이트도 많이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예. 저도 네이버 멤버십 하고 있는데 뭐 티빙 같은 것도 하나 볼 수 있고 예. 뭐 그래갖고 하고 아, 있는데 네이버로 티빙도 볼 수 있어요? 그 고르는 거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뭐 만화를 그러니까 웹툰을 볼 거냐 아니면 티빙을 볼 거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신규 가입만. 네네. 그러니까 저같이 가입돼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음. 그래갖고 어제 그 이주호 기자하고 이 뉴스 어제 얘기하다가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한다. 잡힌 물고기한테는 안 주고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리고 이왕 줄 거면은 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좀 기존에 그 로얄티 있는 기존 가입자들한테 뭘 좀 해줘야 안 갈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총선 앞두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한쪽이 가격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프로모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들이 오늘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뉴스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연회비,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월 결제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뭐 이런저런 막 혜택 엄청 주는 것 같아갖고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저 혜택만큼만 써도 내가 연회비 이상 훨씬 뽑을 것 같은데 요 느낌으로 가. 나중에 그 혜택은 점점 사라지고 예. 연 월로 뽑아가는 것만 계속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점점 늘어나잖아요. 맞아. 예. 매월 지금 나가는 돈이 와, 네 그래서 저기 그 앱을 지금 제가 만들 겁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은 제 돈이 없지만 그 구독 스탑 이런 거지. 그 서브 스탑이라고 할까 내가 지금 서비스명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구독하는 거 쭉 찾아갖고 예. 편리하게 다 딱딱딱딱 끊을 수 있는 거. 네. 재가입하는 것도 쉽게 좀 해놓고. 재가입도 쉽게 해주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이런 거 한다. 그럼 네. 내가 좋은 거 나왔는데 봐야지. 그럼 그때 탁 켜가지고 구독했다가 뭐 그럴 수 있죠. 안 보면 탁 꺼고 네. 그런 식으로. 뭐 그 회사들이 이제 잘 연결을 안 해놓긴 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 구독한 거 빨리 찾아서 내가 그거 저 관리할 수 있게 그거 제가 하나 만들 겁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거 빼다가 누가 만들까? 만들려나?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일일이 박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거 진짜 이 구독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하나하나 하다 알게 보면 모르게. 어느샌가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거 그냥 가입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나간 돈 진짜 많을 거야, 뭐, 여러분도. 저도 얼마 전에 AI 관련해서 저도 뭐 옛날에 뭐 하나 가입했는데 그 가입할 땐 돈 안 내다가 그 다음부터 하여튼 카드 등록해갖고 계속 나가는 걸 내가 최근에 발견하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렇군요. 몇 달이 뭐야? 한 근 1년 가까이 하나도 안 썼는데 와, 돈 잘 빼먹더라잉. 하여튼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 좀 투자하실 분 있으면 좀 해주시고. 자, 세 번째 뉴스 갈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증자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요. 어제 정프로님 우리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신용평가사들이 뭔가 좀 분위기 안 좋은 리포트들을 좀 내고 막 그럴 때 신용평가사들이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낮춰버리면은 그 등급이 낮은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럼 신용평가사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정프로님이 이렇게 공정하게 그래도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세게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분위기 조성을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신용평가사들이 분위기 조성해놓고 나서 보통 등급을 낮춘다. 그 얘기 어제 아침에 했었잖아요. 네. 어제 오후에 바로 등급 낮췄습니다. 아 진짜? 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이스 신용평가가 제 얘기를 좀 들었나? 하나증권의 신용 등급을 AA 그 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페퍼저축은행의 BIS 자본 비율이 11%면은 이제 권고 수준이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12.9%에 달해서 여기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췄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1분기 적자를 내서 건전성 비율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서 자본 확충을 해라라고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부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떼어먹힐 것이냐 떼어먹히지 않을 것이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좀 내가 건전해 보이려면은 이 돈 안 떠먹힐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건전 여신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막 쫙요. 좀 보수적으로 봐라. 네네네. 그럼 내가 이만큼 떼어먹힐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손실로 잡거든요. 손실로 잡으면 단기 순이익이 빠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순이익으로 빠지는 거니까 건전성 비율이 악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순이익이 빠지고 순이익이 잡으니까 자본 건전성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거기다가 건전성을 보완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와요. 아니 보수적으로 보라 그래갖고 충당금 많이 쌌더니 네. 충당금 많이 써서 단기순이익 빠졌다고 해서 이번엔 또 증자까지 하라 그러냐. 근데 이걸 왜 증자를 하라 그러냐면은 PF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해야죠. PF 부실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땅을 1,000억 원 주고 샀어. 그래서 PF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 좋으니까 1,000억 원에 못 팔게 생겼네. 그러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어치 샀는데 주가 빠져갖고 800만 원 되면은 우리 그냥 800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이 PF 사업을 하던 사람도 1,000억 원 주고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업 성적이 안 나오면 800억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200억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손해 봐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손해를 안 보려고 버티고 있으면 이 부동산 PF 문제가 안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금융회사들한테 자본 확충을 하도록 해서 손해 보는 걸 감수해라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어제 숫자를 자세한 숫자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 저축은행의 적자 예상치가 거의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가 한참이던 2012년에 1조 4천억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2조 2천억 적자면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저축은행도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도 당분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축은행들의 증자를 지금 금융당국이 요구했다는 뉴스까지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HPSP 아시죠? 흐프스프? 예, 예. 거기 매물 나왔다 그러던데요? 흐프스프가? 예, 예. 거기 엄청 잘 나가던데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팔아야죠. 아 그래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모펀드 갖고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게 뭐였지? 반도체 뭐 부품이었나? 장비? 장비. 예, 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흐프스프는 익절입니다. 아 그런가요? 익절했습니다 저는. 이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도 입절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내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익절은 했는데 지금 너무 올랐어. 내가 이거를 그것도 아쉽죠. 이거 언제 익절했더라? 하여튼 그래도 난 상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팔았거든요. 근데 너무 올랐더라 지금. 네. 지금 43,600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